야, 여군년이면 상관 명령 따르고 나랑 모텔이나 가는 거야. 알겠어? 국방부 장관. 아빠와 사성 장군 엄마를 둔 육사 수석 딸을 성희롱하며 건드린 미친 대위. 이후 장군 부부가 찾아와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숨이 멎었다. 살을 애는 듯한 11월의 강물이 폐부 깊숙이 박힌 마지막 공기방울까지 잔인하게 빼앗아갔다. 군화는 납덩이처럼 발목을 끌어내렸고 물에 젖은 전투복은 차가운 수위가 되어 온몸을 옥죄었다. 하윤서 소위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머리채를 움켜쥔 강철 같은 소나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면 위에서 들려오는 직속상관 강태준 대위의 목소리는 물속의 희미한 소음처럼 몽롱하게 울렸다. 어때 하소위?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내까짓게 감히 내 앞에서 육사수석이니 뭐니 나불거릴 처지가 돼? 분노와 모멸감으로 이성이 마비될 것 같았다. 강 대위는 윤서의 머리를 다시 한번 거칠게 물속으로 쳐박았다. 시야가 암흑으로 변하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의 팔을 붙잡고 저항했지만 단련된 남성 장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물 밖으로 간신히 머리가 끌려 나왔을 때 컥컥거리며 터져 나오는 것은 숨이 아니라 차가운 강물이었다. 대답해야지 이소대장. 그렇게 잘난 내 부모님은 지금 내가 이 꼴인 걸 아시나 몰라. 국방부 장관 아빠랑 별 4개 단 엄마가 그리 대단해? 결국 일개 계집애일 뿐인데. 그의 입에서 부모님의 이름이 모욕적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윤서의 눈에 핏발이 섰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명백한 살이었다. 주변에는 강 대위의 충실한 개처럼 구는 부사관 두엇이 키득거리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비열한 조소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차가운 강원도 양구의 밤하늘은 무심하게 별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곳 남대천 일대에서 대대급 야간 도하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서는 대대장 앞에서 강 대위의 무모한 작전 계획의 허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칭찬을 받았다. 모든 장병의 안전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였지만 강 대위에게는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용서할 수 없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작전 복귀를 핑계로 윤서와 자신의 측근 몇 명만 따로 남겼다. 그리고는 훈련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그녀에게 얼음장 같은 강물에 들어가 보트를 끌어오라는 상식밖의 명령을 내렸다. 명령 불복종은 군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윤서가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와 그의 수하들이 뒤따라 들어와 이 끔찍한 사적 체제를 시작한 것이었다. 내가 너 같은 놈 밑에서 죽을 것 같으냐? 윤서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 말은 강 대위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아직도 주둥이가 살아있네. 좋아, 오늘 여기서 내 그 잘난 엘리트 의식을 아주 뿌리 뽑아주마. 다시 한번 윤서의 몸이 물속으로 처박혔다. 이번에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차가운 강물처럼 온몸을 감싸왔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자신의 실력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었던 꿈. 부모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 했던 다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서야, 이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생명의 위협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정말 마지막 순간에 누르는 거다. 이걸 누르는 순간 대한민국 국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너를 향해 움직일 거야.
명심해라. 정말 마지막 순간이다. 임관식 날 어머니인 윤지수 대장이 직접 달아주셨던 전투복 왼쪽 가슴 주머니 안쪽에 작은 비상 버튼. 위성 위치 추적 기능과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비상 신호 장치.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그것의 존재가 마지막 희망처럼 떠올랐다. 윤서는 남은 모든 생명력을 왼손 끝에 모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손가락은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전투복 주머니 안쪽을 더듬었다. 딱딱하고 동그란 감촉. 찾았다. 강 대위는 의식이 꺼져가는 그녀의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마지막 조롱을 퍼붓고 있었다. 꼴 좋다 하윤서. 다음 생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로 태어나라. 바로 그 순간 윤서의 엄지손가락이 비상 버튼을 힘껏 눌렀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스위치였다. 버튼이 눌리는 감각과 함께 윤서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무력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비웃는 강태준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몇 달 전 계룡대 대강당은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장교들의 희망과 열기로 가득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빛나는 존재는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하윤서 소위였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에 오른 그녀가 임관 신고를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부모님이었다. 신고합니다. 육군 소위 하윤서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고를 받는 국방부 장관 박정훈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합참차장인 윤지수 대장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위급 지휘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뿐인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평범한 부모였다. 식이 끝난 후 장관 집무실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만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훈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서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육사 수석이라니 아비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구나. 이제 내 보직을 정해야 할 텐데. 아비가 국방부에 있으니 정책실이나 비서실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느냐?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훈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단다. 어머니 윤지수 대장의 생각도 비슷했다. 그녀는 군의 혹독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특히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같은 가시밭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다. 내 아버지 말씀이 맞다. 합참작전본부에도 내가 배울 만한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굳이 처음부터 험한 곳으로 갈 필요는 없어. 실력은 어디서든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부모님의 제안은 딸을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대한민국 군 서열일 2위인 부모의 후광 아래 편안하고 안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윤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장교가 된 풋내기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의 딸 윤지수 대장의 딸이 아니라 오직 제 이름 하윤서 소위로 불리고 싶습니다. 제 실력만으로 부하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힘들고 험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느냐? 박정훈 장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윤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강원도 양구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로 가고 싶습니다. 백두산 부대. 휴전선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이자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담당하며 혹독한 훈련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정훈 장관과 윤지수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그곳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윤지수 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복 상의에서 무언가를 떼어내 윤서에게 건넸다. 그것은 평범한 단추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발광 다이오드가 박혀있는 특수 제작된 물건이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윤 대장은 윤서의 전투복 왼쪽 가슴 주머니 안쪽에 단추를 직접 달아주었다. 이건 군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비상신호 장치다. 위성으로 24시간 위치가 추적되고 버튼을 누르는 즉시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합참 지휘 통제실의 최고 등급의 비상신호가 전달된다. 명심하거라. 이건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생명의 위협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정말 마지막 순간에 누르는 거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대한민국 국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너를 향해 움직일 거야. 그게 헬기든 특수부대든 혹은 그 이상이든. 그러니 이 버튼을 누를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걱정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다. 윤서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한 땅 양구를 향해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념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끔찍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 양구의 공기는 서울과 확연히 달랐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맑았지만 그만큼 날카롭고 차가웠다. 끝없이 펼쳐진 험준한 산맥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 했다. 하윤서 소위가 배치받은 백두산 부대 제7보병연대, 그 중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다는 이대대 7중대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낡은 막사와 장병들의 지친 얼굴,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뒤섞인 부대 특유의 공기였다. 중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언뜻 보면 전형적인 야전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가 바로 7중대의 중대장 강태준 대위였다. 신임 소대장 하윤서 소위입니다. 오늘부로 7중대 2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중대장님께 신고합니다. 윤서는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강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존중 대신 노골적인 평가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육사 수석이라. 소문은 들었어. 근데 여긴 학교가 아니라서 말이야. 책상머리에서 배운 이론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알겠나? 네,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겠습니다. 몸으로 부딪혀? 그 연약한 몸으로 뭘 부딪히겠다는 건지.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내가 맡을 이소대당. 애들 기강이 요즘 영 빠져서 말이야. 어디 수석 졸업생의 리더십이라는 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고. 첫 만남부터 강 대위는 윤서에게 명백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ROTC 출신으로 실력보다는 아부와 줄타기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 그에게 육사수석이라는 타이틀에 모두가 선망하는 최고 위급 장성의 자녀라는 배경까지 가진 윤서는 존재 자체가 질투와 열등감을 자극하는 대상이었다. 며칠 뒤 그는 소대장 환영이라는 명목으로 윤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는 그와 그의 측근으로 보이는 행정보급관만이 남아 있었다. 강 대위는 위스키가 담긴 잔을 내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자, 하소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도 이제 한솥밥 먹는 식구인데 술 한잔하면서 친해져야지. 감사하지만 지금은 근무 중이라 음주는 곤란합니다. 중대장님. 윤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강 대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하소위는 너무 뻣뻣해서 탈이야.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나만 믿고 따르면 이 험한 곳에서도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다고. 그의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거래 제안이자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오늘 밤 어때? 둘이서 조용히. 군 생활의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나 좀 할까?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윤서는 몸을 뒤로 물리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중대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직속상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군형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저는 중대장님의 부하이지 사적인 유흥 상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공적인 관계 외에는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윤서는 차갑게 말을 마친 뒤 굳은 얼굴로 경례하고 뒤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강 대위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절당한 모욕감,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았다는 분노, 그리고 그녀의 배경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무시해? 그 순간 강태준 대위는 결심했다. 하윤서를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철저히 부숴버리기로. 그날 이후 백두산 부대 7중대 2소대장 하윤서, 소위를 향한 강태준 대위의 계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악의로 가득 찬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윤서 소위의 단호한 거절은 강태준 대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모멸감의 낙인을 찍었다. 그의 비틀린 자존심은 그녀를 단순히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릴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교활한 뱀처럼 자신의 본색을 숨긴 채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집요한 괴롭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하윤서를 유능한 장교가 아닌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중대 전술 훈련 계획 회의에서였다. 중대장과 각 소대장 그리고 주요 부사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윤서는 밤을 새워가며 담당 구역의 지형과 예상적의 침투 경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매복 지점까지 분석한 완벽한 작전 계획을 보고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육사 수석다운 명료한 논리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했다. 다른 소대장들과 부사관들의 눈빛이 감탄으로 물들 무렵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듣고만 있던 강 대위가 입을 열었다. 하소위. 네, 중대장님. 전쟁이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인 줄 아나? 내가 만든 그 계획 아주 훌륭한 소설 같군. 하지만 여긴 현실이야. 내 그 빤질빤질한 종이 위에서처럼 적들이 움직여줄 것 같아? 회의장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명백한 폄하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윤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론에만 치우친 계획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며칠간 해당 지형을 정찰하며 확인한 결과이며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합리적인. 됐어. 강 대위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가리켰다. 이론, 데이터, 합리? 웃기지 마. 전쟁은 감이야, 감. 내가 보기에 적은 이쪽으로 온다. 이소대는 내 지시대로 이 절벽 아래에 매복해. 더 이상 토 달지 마. 이건 명령이다. 그가 가리킨 곳은 전술적으로 매복의 의미가 전혀 없는, 오히려 아군의 위치만 노출시킬 뿐인 최악의 장소였다. 모두가 그의 결정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대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누구 하나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윤서의 완벽한 계획은 그렇게 모두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날 이후 윤서에게는 작전 계획 수립이나 훈련 지휘와 같은 핵심적인 임무가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 강 대위는 그녀의 책상 위에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산더미처럼 던져주었다. 하소위, 머리 쓰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우리 중대 창설 이래 모든 폐기 장비 목록인데 누락된 게 많아서 말이야. 오늘까지 전부 재정리해서 보고해. 중대장님, 이건 행정보급관의 업무가. 지금 내 명령에 토다는 건가? 아니면 육사수석께서는 이런 잡무는 격에 맞지 않으시다, 뭐 그런 건가? 그의 비아냥의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치졸한 괴롭힘의 일환임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일과는 끝없는 잡무의 연속이었다. 녹슨 탄약고에 들어가 수천 발의 탄환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거미줄 친 창고에서 곰팡내 나는 구형 군장들을 분류했으며 수십 년치의 훈련 일지를 뒤져 오탈자를 수정했다. 강 대위는 그녀가 불평 한마디라도 하거나 일을 대충 처리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윤서는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묵묵히 그러나 무서울 정도의 완벽함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했다. 폐기 장비 목록을 정리하면서는 단순 목록화에 그치지 않고 부품별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탄약고 재고를 조사하면서는 기존의 수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코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낡은 훈련 일지를 분석해서는 특정 시기와 지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통계화하여 중대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북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결과물들은 잡무의 수준을 뛰어넘어 중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안들이었다. 그녀의 보고서를 받아든 강 대위의 얼굴은 칭찬 대신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유능함은 곧 자신의 무능함과 방만을 증명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업무를 통한 괴롭힘이 실패하자 강 대위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윤서를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간부 회식 자리나 흡연 장소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교묘하게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하소위 말이야, 사람이 너무 뻣뻣해. 자기가 육사수석에 빽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같은 야전 군인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얼마 전에는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부모님이 누군 줄 아냐고. 중대장 자리도 곧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하던데 참. 무서워서 어디같이 근무하겠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폐쇄적인 군 조직 내에서 최고 지휘관이 퍼뜨리는 소문은 무서운 파급력을 가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이어지던 가벼운 목례나 인사는 사라졌고 식당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소대원들조차 중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와의 대화를 꺼렸다. 하윤서 소위는 수백 명이 북적이는 부대 안에서 완벽한 섬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경무와 따돌림에 지친 윤서가 관사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보온병과 갓 구운 빵 몇 개, 그리고 서툰 글씨로 눌러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소대장님, 식사 거르지 마십시오. 저희는 소대장님을 믿습니다. 이소대 1동. 그것은 그녀가 부임 첫 주 야간 행군 훈련에서 발목을 다친 신병을 위해 자신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완주했던 것을 기억하는 소대원들의 작은 마음이었다. 강 대위가 아무리 그녀를 고립시키려 해도 진심은 가릴 수 없었던 것이다. 윤서는 차가운 관사복도에 주저앉아 보온병을 끌어안았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왔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과 이 부당한 현실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반드시 더 강해져 있을 터였다. 정신적인 고립과 업무 배제만으로 하윤서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강태준 대위는 더욱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파괴하여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재 가치를 뿌리째 흔들어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계획은 특별 체력 단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자행되는 오직 하윤서 한 사람만을 겨냥한 합법적인 고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 강 대위는 전 중대원이 모인 앞에서 싸늘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근 우리 중대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일부 간부는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을 이끌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오늘부터 중대장 직권으로 체력 특급 전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목표는 전원 특급 달성이다.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하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그의 진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다른 간부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훈련량이 주어졌지만 유독 하윤서에게만은 살인적인 수준의 훈련이 강요되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윤서는 완전 군장을 꾸린 채 중대 연병장에 호출되었다. 강 대위는 시간을 재며 그녀에게 10km 산악 구보를 명령했다. 백두산 부대 주둔지의 산악 지형은 유독 가파르고 험준하기로 악명 높았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허벅지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구보가 끝나면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른 남성 장교들의 2배에 달하는 팔굽혀펴기와 셔틀런, 외줄 타기 같은 장애물 훈련이 이어졌다. 뭐 하는 거야 하소위. 고작 이 정도로 퍼지는 건가? 육사 수석 체력은 원래 이 모양인가? 강 대위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바로 옆에 서서 끊임없이 조롱과 폭언을 퍼부었다. 흙탕물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헐떡이는 그녀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인 듯 했다. 그의 괴롭힘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몰아붙여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여자는 역시 안 된다는 인식을 심으려 했다. 처음 며칠간 윤서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몸에 성한 곳 없이 멍이 들었고 밤에는 근육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거나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그녀는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연병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의 불꽃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부모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소대원들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통의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육사 시절에 혹독했던 생도 생활을 떠올렸다. 남자 생도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벽잠을 줄여가며 체력을 단련하고 밤을 새워 전술을 공부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이깟 시련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윤서는 훈련이 없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다. 관사에서 남몰래 근력 운동을 했고 군사 서적을 읽으며 정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강대위의 괴롭힘을 자신을 단련하는 담금질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통은 점차 익숙해졌고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체력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괴롭힘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는 날, 강대위는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윤서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인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초조해진 그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중대의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완전 군장 급속 행군 훈련이었다. 목표는 부대 뒷산의 가장 험준한 봉우리인 독수리봉의 정상. 왕복 30km에 달하는 최악의 코스였다. 오늘 훈련에서 낙오하는 간부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특히 평소에 체력이 약하다고 소문난 사람은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강대위는 윤서를 노려보며 선전포고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의도적으로 선두그룹의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유도하여 윤서를 낙오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모두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고 등줄기에는 비 오듯 땀이 흘렀다. 20kg이 넘는 군장은 어깨를 부술듯이 짓눌렀다. 하나둘씩 뒤처지는 간부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하윤서는 놀랍게도 선두그룹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다. 그녀는 일정한 호흡과 보폭을 유지하며 묵묵히 전진했다. 지난 한 달간의 지옥 훈련이 그녀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오히려 지쳐 나가떨어진 것은 강대위 자신이었다. 독수리봉 정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냈던 그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아찔했다. 바로 그때 그의 옆을 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하윤서였다. 그녀는 잠시 강대위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자의 조롱이나 동정이 아닌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군인의 강인함만이 담겨 있었다. 결국 독수리봉 정상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하윤서 소위였다. 그녀는 봉우리 정상에 우뚝 서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이 저 아래에서 헉헉대는 모습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대위의 치졸한 괴롭힘은 결국 하윤서라는 보석을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만드는 숫돌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이었다. 뒤늦게 정상에 도착한 강대위는 질투와 패배감으로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에는 이성의 빛이 사라지고 오직 하윤서를 향한 파괴적인 살이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를 사고로 위장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리는 것. 육체적 한계 시험마저 이겨낸 하윤서의 존재는 강태준 대위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이자 눈엣 가시였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중대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하소위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생겨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강대위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운다. 바로 대대급 야간 도하 훈련을 이용하여 그녀를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남대천 일대에서 대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야간 도하 훈련이 실시되었다. 어둠과 혼란 그리고 차가운 강물. 사고를 위장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훈련 시작 전 대대 지휘 텐트에서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다. 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중대장과 참모들이 모인 자리였다. 먼저 브리핑에 나선 강 대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누가 보아도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유속이 가장 빠르고 수심이 깊은 지점을 주 도하 지점으로 설정했다. 안전수칙은 무시되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구출조의 배치 계획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상으로 7중대의 도하 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강 대위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맺었을 때 회의장 한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 하윤서 소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대장 앞으로 나아갔다. 대대장님, 현 시간부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강물의 유속 또한 예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장님께서 보고하신 도하 지점은 야간에 IBS 보트로 기동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합니다. 만약 엔진 고장이라도 발생할 경우 병사들이 저체온증에 노출되거나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의 다른 지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대안으로 상류 500m 지점의 B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유속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강 양쪽으로 엄폐가 용이하여 전술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지형입니다.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고 논리는 완벽했다. 대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군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이었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하 소위의 말이 맞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훈련은 무의미하다. 강 대위, 지금 즉시 하 소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도록. 브리핑 아주 좋았어, 하 소위. 자네 같은 장교가 있어서 든든하군. 대대장의 칭찬은 강 대위의 얼굴에 공개적으로 먹칠을 하는 것과 같았다. 모든 참모와 다른 중대장들이 보는 앞에서 일개 소대장에게 자신의 계획이 전면 부정당한 것이다. 강 대위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벌겋게 충혈되었다. 감히 이 계집애가 나를 또다시 물먹여?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윤서를 저 차가운 강물 속에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그는 피에 맹세를 했다. 훈련이 시작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남대천 일대를 집어삼켰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보트 엔진의 굉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강 대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윤서를 자신의 지휘 보트에 탑승시켰다. 보트에는 그의 충실한 신복인 김중사와 박하사도 함께 타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다른 보트들과 거리를 두며 강 중앙의 가장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적이 드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보트의 엔진이 우연히 꺼졌다. 젠장, 엔진이 고장났잖아. 강 대위는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치며 윤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 소위, 내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수습해. 엔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료 개통의 문제일 수도. 닥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보트가 계속 떠내려가고 있잖아. 당장 강물에 뛰어들어서 예비 로프를 강변의 나무에 묶어. 이건 명령이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구명조끼만 입고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급류를 헤치고 수십 미터를 수영하여 로프를 묶으라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과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윤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훈련 상황에서 내려진 직속 상관의 명령이었다. 불복종은 타령만큼이나 큰 죄였다.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세 쌍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다. 윤서는 결심을 굳힌 듯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망설임 없이 차디찬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첨벙. 온몸의 혈관이 수축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강변을 향해 헤엄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물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돌아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귀신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태준 대위와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일말의 가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잔혹하고 비열한 미소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꼴 좋다 하윤서. 여기서 내 잘난 인생도 끝이다. 강 대위가 악마처럼 속삭이며 그녀의 머리채를 거머쥐었다. 프롤로그에서 보았던 절망과 죽음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이야기는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심장부인 비의일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동향과 전 세계의 위기 징후들이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표출되고 있었다. 야간 연합훈련 상황을 보고받던 국방부 장관 박정훈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건했다. 바로 그 순간 지휘 통제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평시에는 결코 울리지 않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코드 오메가 경보였다. 중앙 스크린의 한반도 지도 위에 강원도 양구 일대를 표시하는 지점에 섬뜩한 붉은색 아이콘이 격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적의 도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최고 지휘부의 직계 가족에게 지급된 비상 신호 장치가 작동했음을 의미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신호였다. 보고를 하던 합참 작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벙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박정훈 장관은 전멸하는 아이콘의 식별 코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YSH-1 하윤서. 자신의 딸이었다. 불과 몇 달 전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만 누르라며 달아주었던 바로 그 버튼이었다. 단 한 번도 떼를 쓰거나 약한 소리를 한 적 없던 강인한 딸이 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장관님. 부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박정훈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온화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하나뿐인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절망과 감히 자신의 가족을 위협한 미지의 적에 대한 야수와 같은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비상직통 라인을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같은 신호를 확인한 아내, 합참차장 윤지수 대장의 차갑게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윤서야. 알고 있어. 그들이 선을 넘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들은 군인이었고 부모였다. 지금부터는 국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힘을 동원하여 딸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시간이었다. 박정훈 장관은 지휘 통제실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 직권에 의거 천둥 프로토콜을 발령한다. 천둥 프로토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군의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특정 최정예 부대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계획이었다. 프로토콜이 발령되는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시스템이 장관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갔다. 707 특수임무단장, 즉시 응답하라. 잠시 후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백호. 대기 중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 부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이자 국가급 기밀 작전을 수행하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이었다. 목표 현재 스크린에 표시된 강원도 양구 남대천 일대. 내 딸 하윤서 육군 소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즉시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여 현장으로 침투하라. 박정훈 장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싣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이것은 구조작전이 아니다. 응징작전이다. 현장의 모든 저항 세력을 섬멸하라. 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 누구든 관계없이 즉각 사살을 허가한다.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손상시키는 자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라. 가서 전부 죽여. 명령은 피비린내 나는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간 합참 지휘통지실의 윤지수 대장은 지상 통제에 나섰다. 그녀는 해당 지역의 군단장이나 사단장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내부의 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군사경찰의 지휘 라인을 직접 장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의충성. 대장님. 양구 일대에 가장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특임대 SD 전력을 즉각 출동시켜라. K808 차륜형 장갑차를 포함한 모든 기동 장비를 동원한다. 목표 지점 반경 5km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현장의 모든 인원을 빠짐없이 체포하라. 그곳은 이제 군사작전 구역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정점에서 내려온 두 개의 명령은 잠들어 있던 거대한 군사기계를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다. 서울 외곽의 707 특수임무단 비상대기실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코드 블랙 최고 등급 출동 명령이었다. 휴식을 취하던 검은 베레모의 대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무기고에서는 K-13 기관단총과 소음기를 장착한 K-2C1 소총,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들이 순식간에 지급되었다. 대원들은 방탄 헬멧과 플레이트 캐리어를 착용하고 칠흑 같은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감정이 사라진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사냥개의 눈빛으로 번뜩였다. 경납고에서는 이미 MH-47 치누크 수송 헬기와 UH-60 블랙호크 기동 헬기 편대가 거대한 로터를 회전시키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어둠 속으로 질서정연하게 기체에 올라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강철의 새들이 굉음과 함께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들의 비행 경로는 일반 관제 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는 오직 그들만이 아는 비밀 침투 루트였다. 동시에 춘천에 주둔하던 육군 군사경찰 특임대의 막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백호 라는 암구호와 함께 출동 명령이 하달되자 흑복의 방탄 장비를 착용한 SD 대원들이 K800-800호 장갑차와 지휘 차량에 탑승했다. 육중한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기지 정문을 박차고 나갔고 칠흑 같은 국도를 따라 작전 지역인 양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강물 속에서 하윤서의 의식이 완전히 꺼져갈 무렵 강태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놓아주려 했다. 그의 충실한 개 김중사와 박하사가 킬킬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적막한 강가에는 오직 차가운 물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불길한 저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이 되어 밤하늘을 뒤덮었다. 강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악몽 그 자체였다. 불빛 하나 없이 능선 위로 유령처럼 솟아오르는 검은 헬기들의 실루엣. 한 대가 아니었다. 10여 대에 가까운 블랙호크 편대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뭐야, 저건?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헬기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강가를 비추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고 강태준과 그의 일당은 눈을 뜰 수 없었다. 동시에 헬기 측면에서 검은 밧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전신을 검은 장비로 무장한 괴물들이 소리 없이 지상으로 강하기 시작했다. 땅에서는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숲을 뚫고 거대한 장갑차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냥꾼은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었다. 아니, 사냥감조차 되지 못했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갇힌 하찮고 무력한 벌레에 불과했다. 공포에 질린 강태준의 뇌리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대체 뭘 건드린 거지? 밤하늘을 뒤덮은 헬기의 굉음과 지축을 울리는 장갑차의 소음 속에서 강태준과 그의 일당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것이 훈련인가, 실제 상황인가를 구분할 능력조차 마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훈련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폭력이었다. 707 특임대원들의 제압은 체포라기보다는 사냥에 가까웠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경고도 불필요한 외침도 없었다. 오직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냉혹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한 명의 대원이 강물 속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와 강태준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악! 소리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그의 몸은 물 밖으로 끌려나와 자갈밭에 처박혔다. 단단한 군홧발이 그의 등을 찍어 눌렀고 차가운 총구가 그의 뒤통수에 닿았다. 김중사와 박하사 역시 다른 대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이 평소 부대에서 으스대던 완력은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살인 병기들 앞에서 어린아이의 재롱에 불과했다. 타겟 확보 완료. 저항 없음. 나지막한 무선 보고와 함께 현장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그 사이 헬기에서 강한 의무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어 의식을 잃고 가라앉던 하윤서의 몸을 건져 올렸다. 환자 의식 불명. 맥박 소실. 즉시 CPR 실시. 의무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자갈밭 위에 윤서를 눕히고 젖은 전투복을 찢어낸 뒤 곧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강력한 압박이 그녀의 멎은 심장을 대신해 피를 순환시켰다. 다른 대원은 휴대용 제세동기를 준비하며 그녀의 몸에 패드를 부착했다. 그녀의 생명은 이제 초 단위로 저울질되고 있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 착륙한 지휘 헬기의 후방 램프가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2개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명은 별 4개가 빛나는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국방부 장관 박정훈과 합참차장 윤지수 대장이었다. 두 사람은 불타는 분노를 애써 억누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딸이 사투를 벌이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이 등장하자 현장을 장악했던 707 대원들과 S.D.T. 대원들 모두가 칼같이 부동자세를 취했다. 살벌했던 전장의 공기가 대한민국군 최고 권력의 강림 앞에 경외감과 절대적인 복종의 기운으로 바뀌었다. 얼굴을 땅에 처박고 있던 강태준은 대원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 강제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수뇌부 두 사람이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과 의무팀에 둘러싸인 하윤서 소위 사이를 오가는 것을,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국방부 장관의 딸, 여성 최초 사성 장군의 딸. 부대 내에서 떠돌던 뜬소문. 그가 코웃음 치며 무시했던 그 소문이 지독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군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딸을, 신의 딸을 건드린 것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박정훈 장관과 윤지수 대장은 제압된 강태준 일당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딸에게로 달려갔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철의 여인 윤지수 대장의 얼굴이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축축하고 차가운 딸의 뺨을 어루만졌다. 일어나. 윤서야. 제발. 쇼크 준비 완료. 모두 물러서. 의무팀장의 외침과 함께 제세동기가 펑하는 소리를 내며 윤서의 상체를 강하게 튕겨 올렸다. 하지만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다시. 두 번째 전기 충격. 바로 그때 기적처럼 모니터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삐. 맥박 돌아왔습니다. 자가 호흡 미약. 즉시 의무 후송 헬기 호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윤서는 신속하게 들것에 실려 대기하고 있던 의무 후송 헬기로 옮겨졌다. 딸의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박정훈 장관은 마침내 몸을 돌려 강태준을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강태준의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다. 그는 강태준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공허한 속삭임이었다.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내 딸의 장군 애비가 바로 나다. 강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극도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도 못했다.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냈다. 딸의 곁을 지키던 윤지수 대장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선고했다. 너희들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 군복을 입을 자격도 그 계급장을 달 자격도 없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여기서 끝이다. 그녀는 707 특임단장을 향해 명령했다. 저것들의 군복을 지금 당장 여기서 찢어버려라. 계급장과 명찰, 부대 마크까지 군인의 상징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기지 마. 알몸으로 만들어서라도 저것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백호 알겠습니다. 특임단장의 대답과 함께 대원들이 다가와 강태준과 그의 일당의 전투복을 군용 나이프로 거칠게 찢어내기 시작했다. 찍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는 그들의 군 생활과 남은 인생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의무 헬기가 밤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배경으로 심판의 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윤서 소위 피습 사건은 단순히 한장교에 대한 가혹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차장의 딸이 복무지에서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의 기강 해이와 시스템 붕괴를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박정훈 장관과 윤지수 대장의 분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군의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강철 같은 결의로 이어졌다. 사건 다음 날 국방부 직속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군 검찰과 감찰, 헌병대의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서슬 퍼런 기세로 백두산 부대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조사는 강태준 개인의 범행을 넘어 그를 둘러싼 부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김중사, 박하사는 독방에 수감되어 밤낮 없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라며 발뺌하던 그들이었지만 707 특임대가 확보한 현장의 모든 증거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조각조각 부서졌다. 특히 강 대위의 보트 엔진이 우연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료 공급 라인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명백한 계획 살인 미수로 규정되었다. 수사본부는 강태준의 중대 운영 방식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익명과 신변 보호를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약속 하에 7중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자 복물 터지듯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 사적인 용모 지시, 심지어 병사들의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윤서 소위가 당했던 괴롭힘은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수사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사팀은 하윤서가 부임 초기에 정리했던 폐기 장비 목록과 탄약고 재고 보고서에 주목했다. 그녀가 지적했던 사소한 불일치들을 단서로 수사팀은 부대의 군수 물자 기록 전체를 압수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발견해냈다. 강태준은 대대 군수과장, 연대 군수참모와 결탁하여 오랫동안 유류와 부식, 훈련 장비들을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겨왔다. 그들은 장부상으로는 불용 처리되거나 훈련 중 소모된 것으로 위장하여 수사망을 피해왔다. 눈치 빠른 육사 수석 출신의 신임 소대장 하윤서가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자꾸만 들쑤시고 다니자 그녀를 무능한 장교로 만들어 업무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죽음의 위기로 내몬 셈이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박정훈 장관은 대노했다. 그는 즉시 전국 각지의 군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 감찰을 지시했다. 하윤서 소위 사건은 강철가시 부대 비리 사건으로 명명되며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거대한 작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새벽녘 대한민국 전역의 수십 개 군 부대 정문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차량들이 동시에 진입했다. 잠들어 있던 연대장과 사단장들이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고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당했다. 비리에 연루된 장교와 부사관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한장성은 자신의 권총으로 비겁한 최후를 택하기도 했다.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군의 치부를 조명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박정훈 장관은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군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은 제 딸의 불행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부패한 군인은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암덩어리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뿌리 뽑아내겠습니다. 그의 선언 이후 군의 숙정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백두산 부대 7중대는 공식적으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로 재배치되었고 부대의 상징이었던 중대 깃발이 내려지는 마지막 날, 연대장은 모든 병사 앞에서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 하윤서 한 사람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련은
역설적으로 군 전체를 병들게 하던 거대한 고름을 터뜨리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그녀가 차가운 강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눌렀던 작은 버튼 하나는 한 개인의 구조 신호를 넘어 부패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군은 창군 이래 가장 혹독하고 아픈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철가시 부대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밝았다.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의 가장 큰 법정은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 그리고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그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3명의 죄인, 초라한 수의 차림의 강태준과 그의 수하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부하들 위에 군림하던 오만한 중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급격하게 늙어버린 영혼마저 무너져 내린 한 명의 범죄자에 불과했다. 군 검사는 차갑고 엄정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살인미수,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상해, 횡령, 뇌물수수. 그가 A사 용지 수십 장에 달하는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법정은 경악과 분노의 탄식으로 술렁였다. 하윤서 소위에 대한 범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대 내에서 저질러온 온갖 추악한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변호인 측은 우발적인 사고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수십 명의 증언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태준.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부하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복수심을 채우려 했으며 부하 장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또한 부대 내에서 상습적인 폭력과 비리를 일삼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을 직시했다. 주문. 피고인 강태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정의의 무게가 실린 법봉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판결을 듣는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군사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김중사와 박하사 역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떠났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추악한 욕망의 허무한 말로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최상층의 VIP 병실. 하윤서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몇 번의 대수술 끝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의 악몽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폐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그녀의 곁에는 늘 부모님이 함께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은 오직 딸의 회복에만 전념했다. 윤지수 대장은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주었고 박정훈 장관은 밤늦도록 딸의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딸에게 더 편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을 자책하며 미안해했다. 아니다, 엄마, 아빠. 두 분 탓이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윤서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강 대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를 괴롭혔을 거예요. 부대 안에서 골마가던 문제들도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겠죠.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통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럼 군을 떠나려는 것이냐?
박정훈 장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더 중요한 싸움을 시작하려고요. 저는 육군 사관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생도가 아니라 교관으로요. 그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하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휘관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미래의 장교들에게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리더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 경험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겪은 고통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시련을 통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한 딸이 그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몇 년 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자리 잡은 강의동의 한 강의실에서 힘찬 목소리가 미래의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젊은 생도들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지휘관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최신의 전차? 스텔스 전투기? 아니다. 지휘관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전우다. 강단에 선 사람은 어느덧 대위 계급장을 단 하윤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교재를 보는 대신 생도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계급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는 권력이 아니다. 어떤 위협과 부당함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내라는 방패다. 여러분이 내리는 명령 한마디에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가의 아들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형제이며 아버지다. 그들의 생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지휘관이라 불릴 자격이 생긴다. 그녀의 강의에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체득한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생도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든 말을 자신의 뼈와 살에 새기듯 경청했다. 그녀는 이미 생도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자 가장 존경받는 교관이었다. 강의실 맨 뒷자리 어둠 속에 두 명의 중년 부부가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박정훈과 윤지수였다. 그들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딸이 만들어가는 군의 새로운 미래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딸에게 편안한 길을 열어주려 했지만 딸은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어 나와 모두를 위한 더 넓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의를 마친 하윤서 대위가 생도들의 우렁찬 박수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그 미소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 위로 강의실 창밖에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가장 차가웠던 죽음의 강에서 피어난 그녀의 의지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뜨겁고 희망찬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